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영권 교수입니다. 아주 시적절한 그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귀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하신 한국일보 측에 감사드리고 초대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워낙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 자체가 어찌 보면은 패러다임이 변하는 수십 년 만에 오는 그러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럽고 또 문제 자체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 코로나 위기가 시작이 된 이후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심각하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일종의 패러다임 전환이 사고와 행동에 또는 모든 것의 변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지금 현재 세계 질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그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세계 경제 질서, 그 다음에는 세계 외교 군사 질서, 그리고 정치 이념 질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주로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미중 갈등을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에 세계 경제는 지금 과거 70여 년의 경제 질서를 벗어나서 정반대의 방향으로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그리고 블록 경제로 나아가는 그런 시점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외교 군사 질서도 신냉전에 가까운 방향으로 지금 미국과 중국이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냉전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이념 질서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세계의 민주주의 발전 모델과 중국이 주창하는 권위주의 모델 간의 충돌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을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미중 경쟁과 이 세계 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인 그림을 가지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어서 한국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제 소견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계 경제 질서입니다. 세계 경제 질서를 세계 경제 질서의 성격 변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시장과 국가라고 하는 것 간의 관계,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경제 영역에서 인간들의 행동을 조직하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분업을 통해 가지고 후생을 증진시키고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그러한 욕구가 지리적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나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라고 하는 거는 정치 영역에서 이 인간들의 행동을 조직하는 일종의 원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국가는 반대로 통제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배타적인 영토 안에 존재하는 사람과 물건에 대해서 통제를 하고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 두 메커니즘 간에는 상호 항상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과 국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설정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차 대전 이전까지는 자유방임주의다 해가지고 시장의 역할을 강조를 하고,
또 1차 대전 이후에 공황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는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경제를 살려내야 된다라고 하는 케인지아니즘이 시작이 되고, 그러다가 그 케인지아니즘이 1970년대에 한계에 도달하게 되니까 1980년대부터는 다시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고 규제 완화를 강조하고 하는 신자유주의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현재의 코로나 위기, 그리고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는 이 신자유주의의 자유주의의 종언을 구하는 그런 대전환기에 직면해 있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면은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후생과 그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머릿속에만 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국가의 역할을 최대한 극대화하면 완전히 고립경제, 아우타키가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경제적인 후생은 극소화되고 대신 국가의 어떤 자율성을 최대한으로 구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항상 적절한 타협의 이제 그 산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지금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1980년대의 자유주의적인 시장과 국가 관계를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설정하는 시점.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장 국가 관계는 어떤 방식이 될지에 대해서는 대안이 없는, 대안을 모색 중인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 질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디커플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 역할이 대단히 강화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 록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이동을 통제하는 봉쇄 정책을 펼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국가가 강제적으로 강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국가 역할의 강화가 단순히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상당한 어떤 그런 상당 기간 지속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이 국가가 전 세계 차원에서 통합이 이루어지고 상호 의존이 되어 있었던 그런 상태를 인위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은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이미 디커플링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은 맨 밑에 녹색 이 푸른색은 미국의 중국에 대한 이 해외 직접 투자인데 2018년에 피크가 됐다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 위에 보라색, 이거는 미국의 중국에 대한 수출인데 이것도 급작스럽게 2018년을 기점으로 해서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도 마찬가지 추세를 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도 이미 미국이 디커플링의 과정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의 불공정 경제 관행이 바뀔 희망이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를 하는데 강제적으로 기술 이전을 강요를 한다든지, 지적재산권을 갖다가 무시한다든지, 또 이 불법적인 어떤 그런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모든 불공정 관행이 바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할 만큼 했다, 이제부터는 좀 당신네들도 뜨거운 맛을 좀 봐라 라는 식으로 해서 이 디커플링을 시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미국이 아주 중요한 물자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갖다가 깨닫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항생제 수요의
97%를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중국이 그걸 끊어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두려움이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특히 이런 디커플링은 하이테크 분야에서 아주 강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화웨이 같은 그런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화웨이와 이 기업 교류를 끊으라고 하는 미국의 압박이 도처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최근에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마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하는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 간의 일종의 경제적인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인도 이런 나라들과 함께 그러한 이 네트워크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는 보면 좀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은 TPP에서 빠져나간 미국이 이거를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찌됐든 이거를 지금 미국이 추진을 하겠다라고 그러고 있고, 주변에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은 선택을 강요받는 그런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디커플링을 진전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1대1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라시아 대륙을 통합을 해서 중국의 경제적인 영향권을 갖다가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종의 중국 경제 영향권을 만들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치적인 영향력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또 정치적 확대의 어떤 정치력 확대의 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제조 2025, 예를 들어서 아주 핵심적인 선진 산업 분야들을 중국 내부에서 독자적으로 이 개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도인데, 이것도 어찌 보면은 디커플링의 시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황에서 중국의 속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적지 않은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미중 간의 충돌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결국은 중국이 어떤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이 미국과의 경제 교류 관계를 풀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 스스로도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선진 기술들을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의 대기업, 앞서가는 기업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받아들여야 될 필요를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커플링 상황이 진행이 되면서 호주나 유럽 국가들도 진지하게 이 문제를 고려를 하고 일부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 길을 트는 것 같은 징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디커플링이 되다 보면 세계 경제가 블록 경제로 변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변화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디커플링이라고 하는 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정치 경제 질서를 완전히 뒤집는 거가 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가 만들어졌을 당시에 정책 결정자들이 이 브레튼 우즈 체제의 창시자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댔던 거는 뭐냐면은 전강기, 그러니까 1930년대의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건 뭐냐? 1930년대는 완전히 블록 경제의 세계 경제 체제에서 서로가 서로들을 갖다가 궁핍화시키는 베거다이 네이버라고 하는 그런 궁핍화 전략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완전히 경제적인 재앙,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정치적인 재앙으로 연결돼서 2차 대전 발발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자유무역이 중요하고 블록 경제를 막기 위해서는
이 무차별 원칙을 무역 질서에서 실행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이걸 완전히 뒤집어서 옛날 이 1930년대로 되돌아가는 방향으로 지금 틀고 있는 겁니다. 이 아주 이 의미심장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방향인데, 이거는 또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사람들이 서로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경제적인 상호 의존을 하게 되면 국가들 간의 평화가 증진된다라고 하는 일종의 국제정치에서의 일종의 태제가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화로 가는 이 길목에서 되돌아서는 그러한 지금 정책들을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려되는 것은 이 디커플링이 심화되고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은 1930년대처럼 블록 경제 체제로 나가고 블록과 블록이 대결이 되다 보면 이것이 군사적인 대결로도 나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이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에게 나쁜 선택의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바이든이 당선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바이든이 당선이 돼도 기본적으로 반중 정책의 그 기조는 유지가 될 겁니다. 지금 미국 내의 반중 정서는 완전히 초당적입니다. 초당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든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코로나 위기로 인해 가지고 고실업에다가 성장률은 낮고, 그 다음에 공화당은 민주당이 원래부터 중국에 약하다라고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샌더스가 지금 바이든을 지지하기로 했는데, 샌더스가 아주 강성 정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트럼프가 맺은 미중 무역 협정도 다 파기하고 다시 협상해라. 제조업을 전부 다 미국으로 갖고 들여와야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얘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커플링이나 반중 정책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미중 간의 안보 외교 갈등의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영향력 후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1980년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합리성을 강조를 하고 규제를 풀고 그러면서 세계화를 강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낙오된 실업자들, 고통받는 사람들이 숱하게 생겨납니다. 근데 민주주의가 효율적이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을 재훈련시키고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제공을 하고, 그래서 취직을 다시 하게끔 만들고 하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나 어떤 유럽 앞서가는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약점이었다. 바로 그러한 약점 때문에 그러한 낙오자들의 고통받는 사람들의 분노가 정치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하고, 이것을 정치 지도자들이 활용을 하면서 포퓰리즘이 아주 강해지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트럼프의 당선도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러한 상황에서 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리더 역할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자유주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세계 무대에서 열심히 했는데, 동맹이든 동맹이 아닌 다른 나라들 모두 혜택만 보고 자기들의 몫을 지불하지 않았다. 거기에서 손해본 거는 미국뿐이다라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국제 질서의 리더십을 포기를 하고 미국 우선주의를 내걸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맹도 별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동맹 관계가 흔들리고, 또 WTO라든지 WHO라든지 여러 다자 국제기구를 약화시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국제적인 정치 무대에서 리더십이 없는 공백 상태가 지금 현재 정확한 국제정치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의 군사 외교의 목표, 전략적인 목표는 뭐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중국은 1978년, 9년부터 개혁 개방을 시작해가지고 거의 뭐 1년에 10%씩 경제 성장을 거의 30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적인 영향력에 그치지 않고 정치, 군사적인 영향력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2008년 세계 경제 위기입니다. 다른 나라도 아닌 세계 최대 강국, 자본주의의 중심인 미국의 뉴욕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해가지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는 것을 보고서 이제 미국의 시대도 한물 갔다라고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아주 확실하게 공세 외교로 전환을 합니다. 그 공세 외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지금 목표는 뭐냐면은 아시아의 지역 패권을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중국해를 자기네 영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반도에서 아시아 세력이 아닌 다른 세력의 영향력을 밀어내고 1대1로를 추구해가지고 중국 주도로 유라시아를 통합을 하면서 유럽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미국 영향력에 공백이 생겼는데 국제적인 리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그 공백을 채우려고 굉장히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의료 외교라든지 지원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미중 간에 이렇게 해서 신냉전의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이 갈립니다만 이거는 과거 미소 간의 냉전하고 그 차원이 다르다. 그러니까 신냉전으로 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그쪽에 접근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념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이 자본주의 시장경제 모델 대 또는 민주주의 경제발전 모델 대 중국식의 권위주의적인 국가 주도형의 발전 모델, 그 두 가지 이념이 서로 부딪히고 있는 형국입니다. 근데 중국은 세계 도처에 우리 중국 모델을 따르라라고 하면서 선전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은 그 리더십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팽창을 하려고 하고 미국은 그걸 억제하려고 하는 이 부딪힘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가 앞으로 평화롭게 나아가려면은 그 상호 공생, 미국과 중국 간의 상호 공생하는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아직은 그걸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불안한 것이죠. 옛날에 미소 간에는 냉전이 있었지만은 그 미국과 소련 간에는 일종의 어떤 그 행동의 패턴이나 질서나 규범이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적당하게 어떤 범위를 지키고 그 안에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냉전이 열전으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일종의 하나의 공생 방식을 찾지를 못했다. 그래서 평화가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학자는 그 하버드 대학의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키디데스 트랩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하면서 상승 세력하고 기존 세력 간의 이 대결 과정을 지난 500년 동안 16개 사례를 분석을 하니까 그게 평화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끝난 게 25%, 16개 사례 중에서 4개 사례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맥락에서 비추어 보면 미중 간에 평화적으로 공생할 수 있는 확률은 25%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 세상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양국이 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서로 신중하게 만드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상호 공생 방식을 찾지 못하면 1930년대처럼 파국으로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미중 간의 그 갈등과 이 경쟁과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약점은 뭐냐? 미국은 엄청난 파워를 가진, 잠재력을 가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국내 정치의 분열과 양극화입니다. 일종의 도메스틱 가버넌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는데,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더 이상 대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국내적인 기반이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냐? 서로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통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대전략을 추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분열이 돼 있다. 장기적으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합의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미국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경우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지금 저성장 기조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게 되는데, 올해 1% 성장 또는 0% 성장을 예측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6%대 성장을 하다가 그렇게 떨어지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면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 공산당 정부의 정치적인 정통성은,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정치적인 자유는 주지 않지만 잘 먹고 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게 일종의 통치의 정통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먹고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무너졌을 때, 과연 길거리에 내몰린 노동자들, 농민공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중산층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의 그 관찰해봐야 될 이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국제적으로 아주 야심적인 1대1로를 재원 조달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것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 권위주의 모델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 파워 면에서 전 세계 국가들한테 어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국제사회들이 요즘에 반발을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면에 대해서 중국은 또한 이 국내 소수민족과 대만, 홍콩 문제라고 하는 이 약점이 있습니다.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 요즘 아주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정치 이념 질서와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권위주의 모델을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 후진타오 그리고 장점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정치 지도자들이 경제 발전을 쭉 하면서 정치적으로도 개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조금 그 정치적인 개방의 방향으로 가는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들어서고 나서는 그런 믿음을 버리고 점진적인 정치 개혁은 불가능하다. 만약에 경제 성장을 하면서 점진적인 정치 개혁을 하게 되면 소련처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해체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세게 통치를 하는 방향, 그런 경향이 생겨나고 있고, 이것이 가지고 오는 부작용이 또 역설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념에서 이 부딪히는 측면이 그 미중 간의 갈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제가 아는 미국의 전문가 한 사람은, 미국이 결정적으로 중국에 대한 기대를 버린 거는 3년 전인가요? 중국의 헌법을 바꿔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영구집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만들었을 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한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기대했던, 포용을 하고 협력을 하면은
서구화되고 민주화되고 개방화되고 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권위주의 모델의 또 하나 문제점은 일국양제 모델하고 이렇게 충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례는 홍콩의 경우 지금 보안법 제정으로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보시면 너무 잘 알 수가 있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도 가장 결정적인 그 문제는 뭐냐면은 중국이 정말 미국을 앞서 나가는 선진 경제 국가가 되려면은 국가와 시장 간의 관계,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종의 포용적인 국가여야 되지 억압적인 국가가 돼서는 개인의 창발성이나 이노베이션이나 이런 것들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점을 지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미국의 한계는 뭐냐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자유주의의 후유증으로서 낙오된 예를 들어서 중부 미국의 러스트벨트의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을 품어안지를 못한 거, 그래서 엄청나게 이 분열이 된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추구하기 위한 국내 정치적인 합의 기반이 아주 취약하다는 거,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약점이고 바로 그러한 약점 때문에 미국이 더 이상 자유주의 국제 질서로 되돌아가자라고 설령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호소하기가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경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1960년대 이후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세계화, 자유무역의 혜택을 가장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 전제가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와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를 전제로 하는 과거의 경제 전략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출 주도 성장의 한계에 지금 봉착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수를 강화를 해야 되고 리쇼어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인 의존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리쇼어링을 해 나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리쇼어링을 해서 국내로 돌아오는 대기업들에게는 절반의 이전 비용을, 그다음에 중소기업들한테는 3분의 2의 이전 비용을 갖다가 지급을 하는 식의 아주 적극적인 정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일수록 경제체제가 굉장히 유연하고 효율적이어야 됩니다. 경직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노동개혁이 필요하고 이 기업의 이 체질 개선이 필요하고, 그래야만 리쇼어링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 나갔던 대기업들이 국내에 돌아와서 일자리 창출을 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세계가 부러워하고 한국만 가지고 있는 아주 탁월한 그 산업 분야 여러 개를 확보하는 그러한 노력을 동시에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리고 고용보험과 같은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확립해가지고 복지를 강화를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이 모두 고시를 치르겠다고 몰리는 이유는 직업의 안정성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정된 직업이 뭐냐? 공무원밖에 없다. 그래서 그쪽으로 엄청난 두뇌들이 몰려가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 가서 서로 마주쳐도 미소를 짓지 않는다. 왜 그러는 줄 아냐? 고용보험이 안 돼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잘리면 자기의 이 삶은 끝난다.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 무슨 여유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외부적으로 어려운 충격이 오고 힘들수록 노사정 협력체가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사회 통합이 강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외교 군사적으로 우리의 전략이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참 힘듭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 직면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국제정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화하고 살아있는 생물과 같기 때문에 어떤 타이밍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미중 간의 갈등이 저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가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을 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미중이 정말로 본격적으로 붙어서 싸움을 하기 전까지 그 기간 동안은 어느 한쪽으로부터 보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전반적인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특정 국가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는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야 된다. 양측으로부터 압력이 증가해 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투명성과 합리성으로 원칙을 가지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 물론 그때그때 사안에 대응할 때 그러한 대응이 힘들 수가 있고 단기적으로 희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번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은 오히려 함부로 하지를 못합니다. 싱가포르 같은 나라가 대표적인 그런 사례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미중 간의 갈등 관계에서 한반도 문제를 분리해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만은 한반도 문제가 미중 갈등의 와중에 이렇게 흔들리거나 휩쓸려 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은 한국밖에 할 수가 없고 한국이 지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남북 미중 간의 최대 공약수를 모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 미국과 북한이 신뢰가 아주 최저점에 있는데 너희부터 먼저 모든 것을 포기해라 라고 요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점진적이고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관점에서 핵 문제도 접근을 하는 것이 최대 공약수의 모색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북 정책의 문제인데, 외부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험할수록 한반도 안에서 저희는 실속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에서의 실속을 챙겨야 된다. 그게 뭐냐?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 지금 이 핵 문제 때문에 그 제재가 가해져 있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이 가능한 어느 특정 분야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현실성이 있고 현명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남북한 간의 모든 다른 그 경제 협력을 다 하겠다라고 하기보다는 선택을 해서 집중을 하자. 그걸로 저는 보건 의료 협력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더구나 한국이 K-방역을 통해 가지고 국제적으로 이미지가 아주 좋고 또 의료 외교를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미국을 설득하기에 아주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윤영관 전 장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